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표현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를 능수능란하게 방어하며 지지율이 85%까지 치솟은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 I spoke to the President of Mexico, wonderful woman. 뉴욕 김범주 특파원 연결해 트럼프를 상대하는 셰인바움의 비결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날이 갈수록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용히 이슈가 되는 인물이 있던데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공격한 나라 중에 하나가 멕시코, 캐나다 아래 위로 있는 이제 이웃들부터 공격을 했는데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공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이 올라오는 루트기도 하고 또 마약 문제가 가장 밀접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캐나다보다도 무역 흑자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이 집중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또 물렀고 두 번째는 이미 부과를 했다가 또 이틀 뒤에 물렀죠. 멕시코 먼저 무르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캐나다 또 물러주는. 근데 이 과정에서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물렀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 또 한 가지 상당히 의미심장했던 장면이 멕시코 대통령은 매일 아침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주에 관세를 부과를 한 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셰인바움 대통령의 표정이 저도 보다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Y vamos a esperar qué pasa. En esto hay que tener temple, serenidad y paciencia. Y tenemos plan A, plan B, plan C, plan D. 셰인바움 대통령이 웃어버립니다. 근데 웃는 느낌이 뭔가 대책이 있는 것 같은, 약간 뭐 삼국지로 치면 제갈량 같은 표정으로 웃어서 제가 그날 뉴스를 쓰면서도 뭔가 멕시코와 캐나다는 톤을 좀 다르게 해서 멕시코는 뭔가 협상에 방점을 둔 것 같다라고 쓰고 캐나다는 이제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도 이틀 뒤에 모든 일이 정지가 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욕설 섞인 설전까지 주고받았던 캐나다 트루도 총리와는 대비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마라라고를 찾아와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트루도 총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기 때부터 서로 결이 다르다는 걸 몇 번 확인을 하고 둘이 1대1로 만나는 자리라든가 공식적인 석상 혹은 뭐 다자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 회의 석상에서도 싸우고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도 싸우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있는 강요들한테 야 트루도 공격해도 돼, 맘대로 공격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짜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결과적으로는 좀 트루도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싫어하는 걸 알고 그래서 이런 또 압박을 하는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나도 보복할 거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또 이번에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루도 총리한테 멍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모습이어서 멕시코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셰인바움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과학자 출신입니다. 교통, 에너지 이런 쪽을 많이 연구를 했던 과학자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경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영어로 대화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고 멕시코 시장을 거쳐서 작년 11월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상대방 후보가 막 공격을 하는데도 아주 냉정하게 반응을 해서 상대방 후보가 얼음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할 때도 그 전략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실 좀 상극이에요. 따져보면 과학자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유대인인데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밌는 부분이 본인과 정치적인 성향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외국 정상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멕시코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우파였는데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트루도 총리처럼 그랬는데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 전임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진보주의자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도 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는 굉장히 잘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멕시코의 트럼프라고 본인이 부를 정도로 기존
정당에서 깨고 나와서 자기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선에 승리한,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뒤집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똑같은 기존 체제를 전복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다. 말하는 건 다 받아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진 않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은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업비밀 일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상대를 했다,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로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말, 연설 이런 걸 다 읽어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를 했던 멕시코의 기업가들이나 정책 책임자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고 한마디로 세계 챔피언전 준비하는 운동선수의 느낌처럼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대역을 세워서 뭔가 연습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한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셰인바움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는 게 침착함입니다. 아까 제가 웃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웃으면서 바로 붙여서 한 말 트럼프 대통령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 Hay que revisar todo lo que dice el presidente Trump. Por eso siempre digo que hay que tener cabeza fría y no tomar las frases aisladas. Evidentemente tiene que cerrarse el acuerdo.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하고 나서고 뭔가 틀린 얘기를 하고 할 때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원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셰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부분은 트럼프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하고 화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마법의 언어가 당신 말에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강하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말 맞다, 나도 동의한다, 그 부분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약간 가라앉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첫 관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 지난달에 통화를 할 때 셰인바움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화를 냈다는 거죠. 관세를 매기겠다, 멕시코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 막 얘기를 하길래 셰인바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마약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상당히 오랫동안 막아왔고 그게 당신네들 기관의 통계로 나와 있다면서 그 통계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했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다. 마약을 우리 쪽에서 끊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효과가 있었고 국경에 군대 10,000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누그러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세 번째가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굉장히 대우해줬고 그것은 멕시코 국민도 대우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멕시코 국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좀 사그라들 거잖아요. 아, 우리 대통령을 대우를 해줬구나, 우리 멕시코가 존중을 받았구나. 근데 거기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 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Fuimos tratados con mucho respeto. Digo fuimos. Porque sí es a la presidenta de México, pero es al pueblo de México. Entonces, realmente, por eso la publicación dice gracias al presidente Trump, porque México fue tratado con mucho respeto.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 개가 다 되는 거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쏟아내는 말에 트루도 총리처럼 대꾸를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고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이 과정을 셰인바움 대통령이 상당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침착, 동의, 칭찬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는 거군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한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셰인바움 대통령한테 연락이 온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부어 삼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일부 언론, 블룸버그 이런 데서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성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걸로 보이고요. 그만큼 본인도 자신감도 차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대통령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의 지지율이 70%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85%까지 올라갔고 멕시코의 상원, 하원도 모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중에 3분의 2를 또 본인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자산을 가지고 심지어 또 6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길게 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함에 있어서 내가 전략만 잘 세우면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뭘 강조하냐면 그렇다고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다. 멕시코의 국익을 헤쳐가면서 양보하지는 않는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점을 강조를 하면서 본인이 할 말은 다 하는데 설득의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했던 사례도 참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쓴 이 책이 있습니다.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고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한 정상도 있고 속된 말로 구워 삶은 그런 외국 정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구워 삶은 쪽에 들어가는 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 보좌관의 생각과는 굉장히 반대였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재밌는 게 트럼프를 보면서 저기 또 속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이제 북한과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다가 뭔가 얘기가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진전이 다 트럼프 대통령 덕이란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나온 기사들을 보면 진짜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덕이다. 한 발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접점이 있기가 쉽지 않죠.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르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길 보면 문구 하나하나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 아, 이렇게 나를 존중하고 이렇게 나한테 잘하고 뭔가 이런 식의 김정은 위원장이 잘 썼던 약점이 이런 문제 해결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나만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을 넘어서 링컨 대통령도 능가한다고 내심 생각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신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둥둥 뜨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뭐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당연히 참고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그렇게 뭐 우쭈쭈 해줬느냐 이것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차분하게 대하면서 필요한 포인트에 트럼프 대통령을 좀 한번 높여주는 이런 전략은 충분히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셰인바움 대통령은 좌파 정당 출신이라 트럼프 대통령 노선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사람은 셰인바움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셰인바움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만은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걸린 문제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 비굴하다 뭐 숙이고 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법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상으로서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특히나 뭐 누구나 인정하겠습니다만은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라고 놓고 봤을 때는 멕시코가 약자인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면 멕시코의 전체 수출의 80%가 미국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멕시코 경제가 GDP의 거의 5%가 내려간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을 정도로 멕시코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개인의 감정에 휩싸이거나 혹은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과학자로서, 그래서 MBTI로 치면은 슈퍼 T가 아닌가, 상당히 냉정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셰인바움의 외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이나 어떤 반응들 중에 그런 게 있죠. 대통령이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큰일이다. 대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이 오히려 유리한 거다. 잘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상대방의 대통령, 총리를 상대해서 을 지르거나 협상을 해서 원하는 걸 뜯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럴 상대가 없는 상태여서 먼저 멕시코, 캐나다, 유럽 뭐 이런 데를 상대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약간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이럴 때 괜히 앞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먼저 나서서 막 우리도 봐주세요 라고 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도끼가 잔뜩 오른 상태고 에너지도 넘치는 상태고 상당히 활발한 상태에 먼저 나서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걸 좀 유리하게 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처럼 철저하게 연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아까 제가 세계 챔피언전 나가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스파링도 해가면서 누군가 트럼프 역할을 해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견뎌내고 상대방을 한번 동의를 하는 카운터 펀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엔 칭찬으로 끝나는 이 패턴을 잘 익혀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셰인바움 대통령의 차분함, 냉정함, 준비,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우리도 준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상대할 사람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잊을만 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지,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다시 가능할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종종 꺼내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장면을 본인의 어떤 선전이라던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2기로 넘어오면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거는 첫째, 본인 스스로가 그걸 굉장히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했던 이제 밥 우드워드 기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이 책에서 분노, 전쟁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그 당시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던 시기에도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오버오피스, 그러니까 백악관 집무실이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주고받은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벌려놓고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우드워드가 야, 이건 뭐냐, 지금 미국이 이 난리인데 저 사람은 지금 저걸 갖다가 깔아놓고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냐 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북미회담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걸로 비칠 수 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이 관련 없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김정은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스타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하면 보통 1시간이 넘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한다 그러면 백악관 뜰 광장에 착 책상 차려놓고 이제 서명식 하나 하고 자기 얘기한 다음에 질문은 그렇게 길게 받지 않아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서명식을 백악관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본인은 책상에 앉아서 사인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옆에 기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인 하나 하고 질문 하나 받고 사인 하나 질문 하고 그러면서 온갖 주제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행정명령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자기들이 관심 있는 국내외 이슈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뭐 1시간 넘게만 하니까 이 온갖 걸 다 물어보는데 딱히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져요. 지난번에는 폭스뉴스 기자가 물어보기도 했고 이게 한마디씩 물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뭐 툭 건드리면 관등성명 튀어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자기는 뭐 친분이 있었고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 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기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연설할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의회 연설도 역대 최장이었고 지난해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도 역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연설을 할 때는 이제 프롬프터라는 거를 놓고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원고가 표시되는데 그걸 보면서 읽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당대회장에 가서 봤을 때도 프롬프터가 있었어요. 앞에 정면에 크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 스크린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중간에 딱 서요. 왜?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 그냥 해요. 초반에 약간 얘기할 때는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또 나중에 또 올라가면 또 그거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약간은 뜬금없이 좀 속된 얘기로 하자면 거의 의식의 흐름 수법에 가까울 만큼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다가 자기가 뭐 누구랑 친하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진핑, 푸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got along very well with President Putin. I got along with most of them. I get along great with President Xi.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got along great with all of them.
본인이 그걸 의도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 연설의 양도 방대하고 결국은 이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다루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얘기를 많이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이게 우선순위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 독재자 이미지가 강한데 이 자유세계 리더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한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만나는 분들 또 뭐 한국에 있던 전문가분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스트롱맨을 좋아한다. 이 스트롱맨이라는 게 꼭 독재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국가에서의 이 장악력이 센 사람, 뭐 자유세계에서도 장악력이 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시진핑, 푸틴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 뭐 김정은 포함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발언권이 센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무시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났을 때, 물론 뭐 강대국 정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이런 식의 대우를 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이 돼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문 대통령이 굉장히 슬기롭게 잘 받아 넘겼고 했는데 그게 180도 바뀌게 된 계기가 총선에서 그때 아마 5분의 3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전화 통화하고 이러는데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냐.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초반에 시작할 때는 상하원 다 장악한 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하원도 내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의회랑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운 거죠. 야, 어떻게 이겼냐. 약간 이런 식의. 그렇게 할 만큼 트럼프는 스트롱맨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독재자라는 게 나쁘죠. 나쁜데 트럼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저런 독재자랑도 얘기해서 큰 문제를 풀 수 있어.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죠. 러시아와 자기가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은둔의 독재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누구도 안 만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못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과 자기는 직접 만나서 저 사람과 내가 얘기도 했고 난 저 사람과 좋은 관계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해서 풀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면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독재자 같은 사람들하고 친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데 전에 그런 영상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푸틴 저 사람 살인자고 이런데 어떻게 자유세계 리더인 당신이 그런 사람과 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트럼프가 뭘 했냐면 You respect Putin. I do respect him. Do you? but when Why? Well, I respect a lot of people, but that doesn't mean I'm going to get along with them. Putin's a killer. A lot of killers. We got a lot of killers. Why you think our country's so innocent? 잘 지내면 뭐 좋은 거다 얘기하면서 그럼 과연 미국은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 강대국의 논리라는 건 비슷하다. 현실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셈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뭐 그런 면을 보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보통 핵무기 관련해서 용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요 5개 국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하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뉴클리어 웨펀스 스테이츠라고 해서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P5, Permanent 5에서 이 국가들은 영원히 계속 이사직을 유지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무기 보유국이고요. 그 이외의 국가,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나라처럼 갖고는 있다는 걸 누구나 아나 공식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체제 내에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나라. 이게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북한이 갖고자 하는 지위가 핵 보유국 지위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그게 그럼 과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거냐? 일단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말하는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 사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담론에서 이제 김정은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한 거고 심지어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미 핵무기 많이 갖고 있지 않냐? 야구나 보러 와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만큼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미국의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 건데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편하게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북한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북한 비핵화예요. 북한 비핵화가 목표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제된 정치인 스타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사업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에서 나온 거지 그게 정치적 함의를 갖는 그런 단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여기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군축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좀 나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우리가 좀 폭넓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 북핵을 대처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기 때 정상회담을 했더니 도발도 줄고 군비나 이런 것도 줄고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비핵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북한에서의 핵이라는 거는 권력 유지용 보험이다. He views nuclear weapons as his insurance policy to stay in power. Despite it means so much to him that no amount of sanctions has deterred him from developing that capability.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재도 포기시킬 수가 없었다. 포기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그럼 용인하고 군축으로 가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역시도 북한을 용인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상황 관리 뭐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히고 그냥 무조건 제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기보다는 대화를 할 땐 대화를 하고 제재를 할 땐 제재를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끌고 가야 된다. 당근과 채찍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고 물론 우리 입장에선 혹시라도 미국 특히나 이제 트럼프 정부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경계와 끊임없는 소통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언급이 많아진 걸 보면 1기에 이어서 2기 때도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열린다면 언제 열리게 될까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어요. 접촉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걸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듭 지을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떤 식으로든 여건이 되면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언제 이게 가능할 거냐 그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첫 번째, 이미 우선순위가 앞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지금 의도한 건지 아닌지 어쨌든 간에 나름 조용해요. 물론 우리가 한미훈련한 다음에 뭐 탄도미사일도 쏘고 하긴 했지만 도발의 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정전, 가자지구 해결, 또 타이완이나 중국 문제, 경제적인 걸 들자면 이제 관세 전쟁까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 있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돼야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한과의 관계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4년 임기 동안 그게 언제 올 것이냐 이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변수는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마음 먹고 7차 핵실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각으로만 쏘던 탄도미사일을 갑자기 정상각도로 해서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괌 비스무리한 데 쏘거나 이러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북한이 꼭 쉽진 않은 게 자칫하면 트럼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1기 보좌진들이 트럼프가 다시 돼서는 안 됐다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에요. 도발하는 양식으로 나왔을 때는 트럼프가 전혀 반대, 대화라기보다는 응징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매드맨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제 광인 전략이라고 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서방 국가들, 동맹들조차도 트럼프를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갑자기 북한의 어떤 돌발 행동으로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의심스럽고 그런 쪽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정리된 그런 다음에 북미 정상이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과연 이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냐. 이것도 관심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 북미 양자회담을 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관료나 이런 데서는 워낙에 현안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원론적인 수준의 북한 정책 얘기만 하지 디테일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에 있는 띵크탱크라고 해야겠죠. 정책연구소 AFPI라고 있는데 여기가 트럼프 2기 그림자 내각을 구성했다고 할 만큼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FBI, 뭐 CIA, 농림장관, 교육장관 줄줄이 배출을 했어요. 그쪽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전제는 비핵화다. 그리고 그 회담은 양자회담의 형태가 될 거다. 그게 효율적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 일본까지는 참여하는 게 좋은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참여 안 하는 게 좋을 걸로 본다. 근데 어쨌든 효율성을 보면 양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소외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1기 때도 그랬듯이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전 협상이 끝났던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가 빠진 상태로는 재개되기 어렵다라는 The U.S. will be calling for full denuclearization. Leader Kim agreed to denuclearize.
during the Singapore summit. And I think Trump will be reaching out to Kim to discuss this. 비핵화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냥 북한을 인정해주는 그런 식의 회담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 과연 나올까요? 이 트럼프 일기 때랑 북한도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이미 북한 헌법에 핵무력을 명시를 했고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정도의 어떤 핵무력, 예를 들면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소형화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그 기반 위에 회담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과연 응하겠느냐? 트럼프 싱크탱크 쪽에서 했던 얘기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로 일단 자리로 불러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고 뭔가를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Now, perhaps there will be a summit where there will be no prerequisites and Trump will talk about denuclearization at the summit.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트럼프가 굳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답은 나와요. 굳이 왜? 그럴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본인의 성과로 그 당시 1기 때 이슈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이미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2번 만난다 그래갖고 그게 처음 만날 때처럼 온 전 세계의 주목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내부의 반발이 뻔한 거를 갖다가 안고 가겠느냐. 사실 1기 트럼프 정상회담 때도 영변만 포기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북한은 예상을 했고 우리 정부도 약간의 기대감은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쪽 생각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트럼프는 막판에 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라늄 분리하는 가속기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것뿐만 아니라 니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없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회담이 결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트럼프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과로 끌어내는 것과 이게 나중에 가면 의회에서 반발이 뻔하고 통과되지 않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받을 수 있는 걸 그렇게 무리해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러시아 등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걸 고리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포석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외교안보 쪽에서 전문가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결국은 중국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또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끌어들여갖고 미국의 패권 경쟁 국가인 중국을 갖다 겨냥해서 모든 구도를 짜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물론 뭐 중소 분쟁하면서 뭐 전쟁 비스무리하게 무력 충돌도 있고 이랬죠. 하지만 중러 관계라는 게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무제한 협력이라는 말이 지난해 나왔어요. 정상회담 하면서. 그리고 지난 1월에 화상회담도 했고 그러면서 그 화상회담 뒤에 뉴욕타임스가 뭐랬냐면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른 중러가 트럼프의 갈라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트럼프는 난 뭐 누구랑도 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판을 짤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 있고 자기들은 그 중간에서 미국과 뭐 협력도 하겠지만 견제를 해야 되는 세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을 죽여버리고 미국하고 1대1로 됐을 때 유리할까요?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전략, 뭐 거기엔 심지어 북한까지 끌어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서방의 세력들을 동맹을 규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든 때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이든은 야, 우린 동맹 이렇게 해서 견제를 했다면 이쪽은 안 껴? 니네 안 껴? 니네 뭐 영혼 팔아먹으면서 중국에다가 장사할 거야? 잘 될 것 같아? 약간 협박이죠. 결은 다른데 비슷한 식으로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